예, CBDC 관련돼가지고 요건 우리가 좀 체크를 해봅시다.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지금 뭐 그쪽 경제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시는 분들은 요 얘기 하실 거야. CBDC 관련돼가지고 이게 정말로 표준이 될 수 있을 것인가? 매우 중요한 포인트죠. 왜냐면은 이 소위 말하는 달러 표기 CBDC 아니면 원화 표기 CBDC, 위안화 표기 CBDC 이런 얘기는 계속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CBDC라는 부분이 진짜로 표준화가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건 결국 달러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근데 제가 계속 이거를 말씀을 드릴 때 CBDC가 이게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라고 하는 거고요. 디지털 달러를 말하는 거야. 디지털 원화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체크해봅시다. 디지털 달러라 그러면은 이 디지털 달러가 이미 있잖아. 이거 이미 있잖아. 뭔데? USDC는 루나였나? 스테이블 코인들 USDT, 테라. 이게 뭐냐 그러면 1코인이 1달러를 나타내는 거 있잖아. 스테이블 코인이 1코인 1달러잖아. 이미 디지털 달러가 있는데 왜 찍어내? 이거 왜 찍어내? 찍어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지? 그리고 디지털 원화 같은 경우에는 원화를 달러로 바꿔서 이걸로 스테이블 코인 통해서 트레이드를 하면 되는데 디지털 원화를 왜 비용 들여서 왜 이거를? 그리고 지금 심지어 우리나라 원화 기준으로 보시면은 보통 이게 한은에서 시중은행으로 돈이 풀리고요. 요 은행을 기업이 대출을 받아간다, 개인이 대출을 받아간다, 현금으로 받아가? 아니야. 계좌로 받아가. 스마트폰 안에 있어.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합니까? 스마트폰으로 송금해. 그래서 카카오페이 있잖아? 이걸로 우리가 돈을 써. 그러니까 현물이 없어. 현금이 없어. 특히 우리나라는 이 페이 문화가 잘 정립되어 있고요. 우리나라는 중국처럼, 미국도 중국처럼 위조지폐 문제가 그렇게 심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중국이 이쪽에 더 힘을 실었던 이유는 위폐 문제가 진짜 심하거든, 얘들. 지폐를 못 믿어, 얘들은.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좀 더 신경 썼던 게 CBDC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위안화 자체에 대해서 이게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가 누가 현금 들고 다녀요? 이미 우리는 이 사이클 상에서 기업이 됐든 개인이 됐든 다들 페이 시장 혹은 인터넷 뱅킹 시장에서 돈이 숫자만 왔다 갔다 하잖아. 중앙은행에서 바로 찍는다는 거 아니었냐? 중앙은행이 찍어도 그래서 내가 가가지고 중앙은행에다가 야 대출해줘 는 못하지. 그죠? 시중은행 가서 대출해줘 할 수 있지.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우리가 계좌를 바로 틀 수가 없다라는 건 뭐냐 그러면은 중앙은행에다가 우리가 계좌를 바로 틀 필요가 있냐라는 거죠. 시중은행이라는 기능이 있는데 그러면 시중은행이 하는 게 뭐 시정도를 조회하고 이 사람의 뭐 여러 가지 뭐 평가를 해가지고 그런 걸 통해서 이 사람한테 적정 이유를 따지고 이걸로 장사를 하고 예대 마진을 남기고 이게 시중은행이 하는 일인데 굳이 이거를 필요한 기능을 오히려 시중은행이 디지털화 시켜가지고 이거를 좀 더 이제 뭐 AI식으로 해가지고 평가를 뭐 좀 더 빠르게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는 뭐 기술 혁명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걸 하느냐 할 필요는 없잖아. 하느는 뭡니까? 통화 유통량 조절하고 하느냐는 혹은 그 연준이하는 제일 중요한 거는 금리를 조절하면서 경제를 조절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얘들은 개인의 신용을 대출하고 이걸 예대마진을 남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이거는 불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고민은 그러니까 불필요하다기보다는 이 시중은행에 대한 고민은 불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시중은행의 기능은 하는 중앙은행의 기능과 다릅니다. 중앙은행은 경제를 쥐고 흔드는 거고 시중은행은 뭐예요? 요걸로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을 해주면서 중간 다리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는 여기서 뭐합니까? 본인들의 이익을 남기는 집단인 거지. 장사하는 집단인 거지. 중앙은행은 장사를 할 필요가 없죠. 굳이. 그리고 이 부분에서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CBDC가 과연 표준화가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원초적인 질문에서부터 고민을 해보자라는 거지. 이미 스테이블 코인이 있고 그리고는 더 넓게 보시면은 우리가 비트코인은 표기 자산이 뭐예요? 달러로 표기되잖아. 그죠? 비트코인 달러로 표기돼. 근데 이게 과거 50년 동안 미국 달러가 지위를 유지했던 이유는 요게 1배럴은 몇 달러다라는 그 기준에서 오일머니가 되면서 미국의 달러 지위가 유지가 됐죠. 돈 자체는 말 그대로 얼마나 많이 쓰이느냐가 요게 결국엔 핵심입니다. 얼마나 많이 쓰이느냐가 핵심인데 이 많이 쓰이느냐의 부분에서 지금 위안화에 대해서도 뭐 달러를 입지를 위험하니 어쩌니 뭐 페트로 위안이 있니 어쩌니 그러는데 여전히 전 세계에서 넘버원 통화는 달러고요. 위기가 오면 오르는 건 달러고요. 그리고는 그 두 번째로 보유하고 있는 건 엔화입니다. 많이 쓰이느냐의 기준 자체에서 우리가 과거 10년 동안은 석유, 그러니까 화석 연료에 의해 가지고 시장이 돌아갔죠. 화석 연료 시대에서는 페트로 달러가 제일 중요했어요. 근데 앞으로는 친환경 시대라고 합시다. 친환경 시대를 기준으로 보시면 어떻게 돼요? 그 친환경 연료 시대에서 이거는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는 게 얘네들이 발전량을 뭘로 컨트롤할 거예요? 발전량에 대해서 태양광 발전, 풍력 발전 발전을 했대. 이거를 거래를 한다라는 거지. 소위 말하는 ESS가 됐든 아니면 수소가 됐든. 근데 이 발전량 자체를 어떤 기술?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을 해가지고 왜냐면 이게 그 소위 말하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곳에서 발전을 하기 때문에 이 발전량, 송전량을 블록체인 기술로 해가지고 요거를 소위 말하는 스마트 그리드라든지
여러 가지를 하겠다. 소위 말하는 우리 집에서 발전하고 내가 또 너네한테 사가지고 쓰고 이런 거를 블록체인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해가지고 정산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이런 기술을 사용하고 요 베이스가 코인이 됐든 CBDC가 됐든 뭐가 됐든 간다 그러면은 블록체인을 나중에 요 거래량을 가지고 뭐 달러 거래를 하면은 그러면 여전히 달러의 사용량은 친환경 연료 시대에서도 유지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는 가장 핵심은 달러라고 하는 것과 위안화라고 하는 것의 차이는 뭐냐? 달러는 금융시장에 100% 개방이 돼 있는 데다가 금융시장에 표준통화입니다. 비트코인도 금융시장의 일부이기 때문에 금도 은도 다 금융시장의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자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리도 마찬가지고 납도 마찬가지고 아연도 마찬가지고 얘들이 표준통화로 가는 거죠. 지금 페트로달러에서 페트로 위안이 나오는 거는 얘네들이 국가 대 국가로서 얘네들끼리만 결제를 하는 거. 그러고는 소위 말하는 뭐 브라질과 중국이 서로 원자재를 교환하는 데 있어서 헤알과 위안을 쓰겠다. 이건 지들끼리 협정을 맺는 거예요. 협정을. 표준이라는 건 아니죠. 기간을 정해놓고 국가 대 국가가 서로 이걸만 하는 거고 걔네들이 위안화를 받아놓고 또 브라질에서 다른 걸 살려고 그러면 달러를 바꿔 사야 돼. 여전히 표준은 달러예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금융시장의 금융상품적인 이런 그 모든 것들은 달러를 베이스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한 가지 더. 위안은 금융시장이 닫혀있죠. 100% 닫혀있는 건 아니지만 홍콩을 통해서 거래를 해야 되는 매우 닫혀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이거는 위안 CBDC가 그 린민페이 CBDC가 전세계 시장을 장악할 수 있냐? 어려워요. 이거 열려야 돼. 이거 열리면은 흔들리지도.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보시면은 말 그대로 달러에 대해서 우리가 뭐 CBDC가 나오든 위안화가 나오든 유로화가 됐든 계속해서 물음표를 집어던지지만 달러가 꺾이지 않는 이유는 여기 있고요. 그리고는 CBDC의 필요성이 있어가지고 이미 스테이블 코인이 달러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이거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은행의 지위 역시도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매크로적인 관점은 큰 영향은 없다고 본다면 개별 종목 관점은 기존 금융업보다는 핀테크의 성장에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 부분에서 요거는 좀 보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뱅크 오브 아메리카랑 그 다음에는 JP모건이 뭘 등록했나 골드만삭스도 마찬가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은행들이죠. 얘네들이 뭘 등록했냐? AI와 연계되어 있는 그리고는 AI와 연계된 뱅킹 서비스, 금융 서비스에 대해 가지고 정식으로 이거를 미국 재무부에다가 이제 신고를 했습니다. 허가를 해달라고. 허가 신청을 했어요. 이게 그 핀테크랑 그 다음에 기존 은행에 있어가지고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 그러면은 핀테크랑 기성금융의 기성은행에 대해서 가장 큰 차이점은 자본이 적고요. 핀테크는 기술이 높다라는 겁니다. 기성은행의 특징은 뭐예요? 기성은행의 특징은 돈은 많아. 근데 기술적인 혁신에서 아직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절대적인 자본주의에서 뭐가 됩니까? 핀테크를 기성은행이 사던가 기술자를 사면 돼요. 2022년 연말에 어마어마한 핀테크 IT 소프트웨어 기업 실리콘밸리의 어마어마한 기술자가 다 잘렸습니다. 얘네들이 전부 다 잘리고 난 뒤에 어디로 갔습니까? 해고자를 가장 많이 흡수한 곳이 월스트리트예요. 장기 관점에서 핀테크가 기술을 혁신을 일으키고 기술 혁명을 일으켰을 때 이게 그냥 소프트웨어적인 게임이나 아니면 인터넷적인 어플리케이션적인 측면이면은 핀테크가 성공할 수 있을 거야. 그런데 이게 자본이 필요한 은행, 지금 뱅크로도 이미 뭐 겪어보셨겠지만 자본적인 기술이 필요한 곳은 테크적인 기술이 부족하다라고 하더라도 돈발로 메꿀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토스나 이런 애를 보시면은 지금 적자라 그러잖아. K뱅크 이런 애들. 근데 우리나라 기성은행들 봐봐. 최대 실적이야 지금. 왜 차이가 날까? 결국 이거거든요. 자본. 핀테크가 안 된다는 게 아니고요. 핀테크의 기술이 부족하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은행이라고 하는 금융이라고 하는 특성상 얘네들이 자본이 부족한 상황에서 성장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고금리가 딱 터져버리면은 얘들은 성장이 확 죽어. 그 상황에서 얘네들이 기술로 따라잡든 아니면은 기술자를 빼내든 아니면 M&A를 때려버리든 기성은행이 하나씩 이렇게 돈발로 잡아먹어버리면은 우리나라는 그런 거 잘하잖아 대기업이. 기어도 마찬가지죠. 엄청나게 자율주행 때문에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기업 쪽에서. 그렇게 자본이 있고 이렇게 성장을 갈망하는 기존에 있던 대형은행 자본이 있는 대형 기업에서 기술만 빼가면서 이거를 쏙쏙쏙쏙 되는 것만 빼간다 그러면은 오히려 살아남는 곳은 저는 여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살아남는 곳.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뭐 길게 말씀드렸지만 핵심은 뭐냐? 달러 패권 안 죽는다. 또 핵심은 뭐냐? CBDC가 됐든 뭐 여러 가지가 됐든 간에 비트코인이 뭐 좀 더 뭐 세력을 키우든 간에 은행은 안 죽는다. 비트코인도 시장에 인정을 받았을 때가 누구? 블룸버그랑 손을 잡았을 때부터 시장에 인정을 받았습니다. 굳이 은행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자본시장 중심으로 돌아가는 지금의 경제 시스템에서 자본의 근간인 은행이 무너진다? 에이, 그건 아니야.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고민을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다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